세계 미래 보고서 2019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부상하는 기술들을 정리해 미래 예측서를 출간해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아이가 커가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을 띈다. 아이는 어릴 때 하루가 다르게 크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발전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 성장 또한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 양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기술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컴퓨터에 인간의 의식을 전송한다든가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미친 소리 취급을 받았다. 모두가 상상력의 부족, 이른바 문샷 사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뇌 컴퓨터 연결 기술을 연구하는 뉴럴링크를 비롯해 뇌과학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기업만 해도 페이스북과 혼다 등 10개가 넘는다. 암호화폐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졌다. 10년 전에는 미친 소리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3D 프린팅 이야기를 하면 철지난 이야기,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아직 상상력의 10%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기술과 연관되어 산업이, 일상이, 도시의 모습이, 나아가 인류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전기, 심지어 불의 발명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중이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인간이 이뤄놓은 문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자동화는 이미 노동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은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나 당장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세계 미래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초등학생의 65%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기술에 의한 자동화와 전통적인 직업의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상상력일 것이다. 급진적이고 흥미진진한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은 개인에게나 인류 전체에게나 진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된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 창의력과 상상력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 상상력의 시대는 블록체인,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적 트렌드와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작됐고 사용자가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몇 년간 게임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가상현실과 관련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자동화로 인해 단조롭고 일상적인 일자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아웃소싱 되면서 더더욱 창의적인 일자리만 남을 것이다. 의사결정, 계획하기,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잡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는 자동화되기가 가장 어렵다. 우주선, 경이로운 건축물, 스마트폰과 같은 인간의 모든 발명품과 건축물들은 한때는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우리가 설계하고 건축한 이 세상은 우리 상상력의 연장선이다. 상상력의 시대의 등장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은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과도기에 일어나는 작은 폐해만을 보고 온갖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이끌 수 있다. 미래는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것이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적 상상력과 중동 자본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사막의 기적, 두바이를 만들어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한 말이다. 이처럼 누군가는 모래바람뿐인 사막 한가운데서도 마천루를 상상한다. 이번 책에도 누군가는 미친 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블록체인 기술이 파괴시키는 전통 산업과 새롭게 생겨날 비즈니스에 대한 것, 국가 개념을 탈피한 대항국가의 등장과 법정 화폐가 된 암호화폐의 미래, 비행 자동차, 태양 없이 광합성을 하는 기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으로 모든 일상이 아웃소싱되는 도시와 일상의 모습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미 커버린 기술도 있고 아직 그 성장이 잘 보이지 않는 기술도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훌쩍 커버린 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18년의) 최대 화두는 블록체인 국가였다. 블록체인 국가란 블록체인의 기반 위에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뜻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들었어도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척 생소할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국가 안의 산업을 넘어 국가 그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2014년에 만들어진 비트네이션은 이미 암호화폐를 만들고 정식 여권까지 발급하기 시작했다. 해상국가 시스테딩은 현재 타히티섬 안쪽에 인공섬을 짓기 위해 자체 암호화폐를 바리온을 펀딩 중에 있다. 2015년에 세워진 리버랜드 역시 현재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고 ICO를 통한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미친 아이디어로 여겨졌던 이 대항국가 및 온라인 국가들은 2018년 현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한 단계 성장했다. 이는 하나의 기술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온라인 가상국가 비트네이션은 빈 협상을 준수하는 최초의 비공식 여권, 즉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ISO IEC 7810 ID 3 표준에 따르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국민과 대사 및 핵심 구성원들에게 발급했다. 비트네이션은 비트로 만든 국가라는 뜻으로 분산화되고 국경 없는 자발적인 국가이다. 블록체인 기술 방식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가상국가로 탈중앙화되고 대통령이나 수상이 없는 국가, 인터넷 속에 그 누구도 등록만 하면 국민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국가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아무리 싫어도 자신이 태어난 곳의 국민으로만 살아야 했다. 그러나 비트네이션은 이런 제한을 풀어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비트네이션은 온라인상에서 국가나 자치 커뮤니티로 구성되며 결혼증명서, 블록체인 출생증명서, 블록체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블록체인 난민,
임시신분증, DBVN 헌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안드로이드 및 iOS에서 개인 및 비즈니스 분산화 거래를 가능하게 해 비트네이션의 암호화폐 XPAT를 가지고 P2P 및 암호화된 채팅 프로토콜로 모든 통합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생성할 수 있다. 비트네이션의 설립자 수잔 타코프스키 템펠호프는 자신의 조상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되고 국가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경험에서 국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만들어 제공하고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국가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블록체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실제로 비트네이션은 몇 년 전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된 이들에게 임시 디지털 여권과 코인 신용카드 등을 발급해주면서 행정적 공백 상태에 놓인 난민들을 위한 국제 공증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국가, 정부, 국제기구가 발행한 것과 똑같은 실제적 통행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비트네이션은 여권 소지자를 위해 빈 영사 및 외교 협약에 명시된 대로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동등한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 비트네이션의 국민들은 여권과 연결된 관할 구역에서 암호화된 공개키 아이디를 생성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템펠호프는 이것은 거대한 실험이며 글로벌 외교에서의 해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어떤 영역이나 영토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네이션은 국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갈등도 없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비트네이션에는 영토가 없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의 영토가 반드시 필요한지 질문을 던져볼 때다. 너무 권위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초래했다. 관료들은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정부가 아닌 분산화, 탈중앙화된 새로운 정부를 원한다. 기술 변화가 그 해결책이다. 마치 무정부주의자의 발언처럼 보이는 이 말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패트리 프리드먼이 한 말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손자로 시스테딩 연구소를 설립한 그는 2020년까지 타이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인공섬을 만들어 국가를 세울 계획이다. 2008년 기존 국가의 법과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된 해상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시스테딩 연구소가 만든 벤처기업 블루 프론티어는 지난 몇 년간 인공섬 건설을 위해 수많은 연구를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5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부와 시범 사업에 착수했고 타이티 섬에 300개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MOU 체결 이후 이들은 대규모 컨퍼런스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를 공개 중이다. 시스테딩이란 기존 국가의 영해 바다 위에 영구적인 거주지, 즉 시스테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스테드 연구소는 석유 시추선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인공섬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은 자체 암호화폐인 바리온을 발행한 자금으로 2020년까지 인공섬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21세기 말까지 1.5m 이상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 그 대안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인공섬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할 기회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를 잃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 또한 이 해상 국가는 국가의 형태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제 사람들은 원하는 국가, 원하는 정부를 선택해서 살 수 있고, 이런 스타트업 네이션은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모델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뜻이 맞는 개인들이 모여 기업을 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된다. 시스테딩 연구소의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테딩이 국가로서 운영이 가능하며 기술적, 법적,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다에 사는 국민들의 생활비나 사업 비용이 충분히 저렴하고 비즈니스 기회가 유망해야만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 한가운데에 사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주민들이 생긴다. 현재는 해양 엔지니어링 비용이 높고 국제 수역, 즉 공해상에서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시스테딩 연구소는 호스트 국가, 즉 주인 국가의 영해 내에서 비용 절감 솔루션을 찾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시스템의 정보를 실험하기 위해 정치적 자치를 얻어야만 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없다. 따라서 호스트 국가와 협상해 최대한의 자치를 얻고 대신에 시스테드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주인 국가에 나눠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스테딩 연구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의 실험이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대항국가의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미래에는 국민들이 부패한 국가를 버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가들을 찾아 블록체인 국가로 이주할 수도 있다. 시스테딩처럼 국경이 없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로나 항해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2월 27일 유럽의 한 국가 리버랜드가 독자적인 암호화폐 메리트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리버랜드는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신생 독립국이다. 이곳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서로 자국 영토로 주장해왔고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국제법상 무주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체코의 자유시민당 당원들이 무인지대에 제3자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국제법을 근거로 이곳에 진입한 뒤 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공식 명칭이 리버랜드 자유공화국인 이 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가 된다. 리버랜드의 대통령인 비트 예들리치카는 독자적 암호화폐 메리트를 정식 통화로 운용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운용에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리버랜드가 공식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로아티아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리버랜드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리버랜드가 발행하는 시민권과 개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되고 있다. 시민권은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범죄자나 나치, 공산주의자 등 극단주의자는 배격한다. 또한 세금 징수를 하지 않고 정치 권력 또한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리버랜드는 세계 최초로 탈중앙 자유국가를 지향하며 사회 모든 곳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리버랜드가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국가라는 개념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인터넷 속 온라인 가상국가, 공해상에 세워진 인공섬 국가, 개인이 만든 마이크로 국가 등 많은 블록체인 국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시도되고 있다. 미래에는 국민들이 더 효율적인 국가로 이주하거나 그 정부 하에서 살겠다고 투표 또는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야말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도 독점이 아닌 경쟁자가 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경쟁자가 있는 국가들이 더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꿈은 더 이상 헛된 망상에 불과하지 않다. 국가와 국민의 관념을 뒤집는 이 놀라운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기술은 현재 세계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 기술이 과연 현 시점에서 그런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는 당연한 반응이다. 이제 설명할 기술 중 일부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에 도달했지만 일부는 아직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기술이 충분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윤리적 문제, 규제 등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비용은 기술의 진보로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을 용인하고 채택하는 윤리적 과제 및 규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가 필요한 영역이다. (3D) 프린팅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전문 디자이너들의 영역이었다. 게다가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원료로 물체를 프린팅하는 작업은 특히 금속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느리다. 하지만 이제는 부품 제조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주목받을 만큼 충분히 저렴해지고 간단해졌다. 널리 채택된다면 많은 제품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체가 막대한 규모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노후 차량을 위한 대체 부품 등은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하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한정된 부품을 대량 생산하는 대형 공장들이 바뀌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더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들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더 가볍고 강한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금속 제조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울러 금속의 미세 구조를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 보스턴 외곽에 위치한 작은 3D 프린팅 스타트업 마크포지드는 2017년에 $100,000가 안 되는 가격에 최초의 3D 금속 프린터를 출시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타트업인 데스크톱 메탈은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금속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기계들을 배송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과거의 금속 프린팅보다 100배 더 빠르며 제조 용도로 설계된 더 큰 기계들을 판매할 계획이다. 게다가 금속 부품 프린팅도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데스크톱 메탈은 현재 3D 프린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도를 생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프린트하고 싶은 대상의 세부 사양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소프트웨어가 프린팅에 적합한 컴퓨터 모델을 제시해준다. 이미 항공 부품을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조하는 데 앞장서왔던 GE는 대형 부품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빠른 금속 프린터의 테스트 버전을 보유 중이다. GE는 이 프린터를 2018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발생학자들이 줄기세포만을 이용해 실체처럼 보이는 쥐의 배아들을 키워낸 기술은 생명을 창조하는 새로운 연구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난자도 정자도 없이 오로지 또 다른 배아에서 추출한 세포들만 이용했다. 이 인공 배아 기술은 난자 없이도 포유동물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인간 줄기세포에서 인공 배아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인공 배아 기술로 초기 배아 세포들이 어떻게 각 기관의 세포로 분화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현재 이 연구는 미시간 대학교와 록펠러 대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합성 인간 배아는 발생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인간 발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쉽게 조작된 줄기세포에서 배아세포가 만들어지는 만큼 연구소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그 배아들의 성장 과정에 유전자 편집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배아는 윤리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만일 이들이 실제 배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 배아는 언제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연구소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생명윤리학자들은 과학이 훨씬 더 먼 미래까지 나아가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많은 스마트시티 계획이 처음의 야심찬 목표들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축소의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용 문제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토론토에서 진행 중인 미래도시 프로젝트 키사이드는 버려진 도시 근린 지역을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산업단지 부둣가 하나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하이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만든 도시재생 기업 사이드워크 랩스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온갖 센서로 수집되는 공기 질과 소음 수준, 사람들의 활동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와 정책, 기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로봇들이 도시의 지하를 돌아다니면서 우편물 배송과 같은 잡다한 일들을 수행한다. 사이드워크 랩스는 휴대폰 앱을 만들듯이 그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오픈하여 다른 기업들이 그들의 서비스 위에 또 다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키사이드 개발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인 워터프론트 토론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덴버,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여러 북미 도시들도 이 계획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은 이제까지 주로 일부 스타트업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와 같은 거대한 기술 기업들의 전유물이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전하게 시행하는 일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학습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AI 서비스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기계학습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오픈소스 AI 라이브러리 텐서플로를 개발한 구글이 아마존에 도전장을 던졌다. 최근 구글은 더 쉽게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스템, 오토 ML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과 팀을 이뤄 오픈소스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글루온을 제공한다. 글루온을 활용하면 투박하지만 인간 두뇌가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한 인공지능 핵심 기술인 신경망을 스마트폰 앱만큼이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들 중 어떤 회사가 클라우드 AI 서비스 분야의 리더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승자에게는 엄청난 사업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인공지능 혁명이 더 확대되면 이들의 기술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도 핵심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이 기술 산업 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된다. 하지만 많은 다른 기업과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의학, 제조,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더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면 경제적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면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는 클라우드 AI를 활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직 충분치 않다. 따라서 아마존과 구글에서는 컨설팅 사업도 구축하는 중이다. 일단 거의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접근하는 순간 진정한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사물 식별 능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자. 인공지능은 수백만 장의 사진 중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짚어낼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창조해내지는 못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식별력이 아닌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이 점이 인공지능이 직면한 한계였다. 그런데 2014년 몬트리올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이언 굿펠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떠올렸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줄여서 GAN으로 알려진 이 접근 방식은 인간 두뇌를 단순화한 수학적 모델인 두 개의 신경만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이들이 디지털 술래잡기 게임을 통해 서로 겨루도록 한다. 두 신경만 모두 같은 데이터 세트에 대해 훈련을 받는다. 생성자로 알려진 첫 번째 신경망에는 앞서 본 이미지들의 일부 변형된 이미지, 이를테면 팔이 하나 더 있는 사람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라는 과제가 부여된다. 식별자로 알려진 두 번째 신경망에는 그 변형된 이미지가 자신이 훈련받은 이미지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인지 판별하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별자가 가짜를 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생성자 신경망은 이미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근본적으로 이 신경망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보행자들의 이미지를 인식한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훈련받는다. 기계가 인간까지 속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이 기술은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기술 중 하나가 됐다. 안타깝게도 현재 GAN 기술은 실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연설과 사진처럼 사실적인 가짜 이미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GAN이 만드는 이미지와 소리가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들, 즉 인공지능이 보고 듣는 세상에 깔려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감각이 존재한다고 믿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리고 이는 상상력을 보유한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컬트 공상과학 소설을 보면 사람들이 동시통역을 해주는 노란색 바벨 피쉬라는 물고기를 귀에 넣는 장면이 나온다. 현실 세계에서 구글이 들고 나온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해결책은 픽셀버드라고 불리는 이어버드다. 이 이어버드는 픽셀 스마트폰과 구글 번역 앱을 활용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낸다. 한 사람은 이어버드를 귀에 꽂고 있고 상대방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어버드를 꽂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말한다. 그러면 앱이 이를 번역해 전화기에서 말로 옮긴다. 기본 언어는 영어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답하면 곧 통역이 돼서 이어버드를 통해 전달된다. 구글 번역에는 이미 대화 기능이 있다. 구글 번역의 iOS와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두 사용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자동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말을 통역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배경 소음 때문에 앱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언제 한 사람이 말을 마쳤는지,
즉 문장의 시작과 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픽셀버드는 이어버드를 꽂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오른쪽 이어버드를 두드리고 손가락 하나를 대고 있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한다. 전화기와 이어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분한 만큼 하나의 전화기를 주고받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대화를 할 수 있다. 사실 픽셀버드는 수준 이하의 디자인 때문에 널리 혹평을 받았다. 바보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귀에 잘 맞지 않고 전화기를 설정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투박한 하드웨어는 단기간에 고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픽셀버드가 제시하는 전망으로 두 언어가 서로에게 이해되고 의사소통이 실시간에 가깝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가까운 미래의 전 세계는 천연가스를 전기의 주된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렴하고 쉽게 확보가 가능한 천연가스는 현재 전 세계 전기 공급량의 22%를 차지한다. 그리고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원이기도 하다. 미국 석유 정제 산업의 심장부인 휴스턴시의 외곽에 세워진 한 공장에서는 천연가스에서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시험 중이다. 이 5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넷파워는 일반 천연가스 공장만큼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거의 모두 포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천연가스 공장들은 핵 발전에 드는 높은 자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요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넷파워는 기술개발 기업인 팔 리버스 캐피털, 엑셀론 제너레이션, 에너지 건설 기업 CB&I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다. 이 공장은 천연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과 열로 처리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특별히 제작된 터빈을 움직이기 위한 동작 유체로 활용한다. 이 이산화탄소 중 많은 부분은 끊임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저렴하게 포집할 수 있다. 특히 추출 문제가 그렇지만 넷파워의 기술이 천연가스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면 가능한 한 깨끗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개발 중인 청정에너지 기술들 중에서 넷파워의 기술은 탄소 배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 중 하나다. 앞으로는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 새로운 도구는 생년월일을 밝히지 않고도 18세가 넘었음을 증명해주고 은행 잔고나 다른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금융 거래를 할 돈이 은행 계좌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런 방식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신원 도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도구는 제로 지식 증명이라고 불리는 떠오르는 암호 프로토콜이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이 돼서야 이 도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집착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로 지식 증명에 대한 공로의 대부분은 2016년 후반에 출시된 암호화폐 Gcash에게 돌아가야 한다. Gcash의 개발자들은 GK 스나크라고 불리는 방법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했다. 이런 기능은 모든 사람이 거래를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대부분의 다른 공공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대개 불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거래가 익명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와 합쳐진다면 사용자를 추적하거나 심지어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GK 스나크를 두고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완벽하게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은행에서는 지불 시스템에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JP 모건 체이스는 GK 스나크를 자사 블록체인 기반 지불 시스템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망에도 불구하고 GK 스나크는 계산이 복잡하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만일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체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암호키를 생산하는 이른바 신뢰할 수 있는 설정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그런 키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제로 지식 증명을 더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언젠가는 아기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DNA 리포트 카드를 받을 것이다. 이 카드는 그 아기가 심장마비나 암으로 고생할 가능성이나 담배에 중독되거나 평균보다 더 머리가 좋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제공한다. 오랜 시간에 걸친 유전학 연구 덕분에 흔한 질병이나 지능을 포함한 많은 행동 및 특질은 대부분 한 개 혹은 몇 개의 유전자가 아닌 많은 유전자가 협력하면서 나온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진행 중인 거대한 유전자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이 다인자성 위험 점수라고 부르는 점수를 만들어낸다. 이 새로운 DNA 테스트가 제공하는 건 진단이 아닌 가능성이지만 그 가능성은 의학 부문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여성들이 유방 조형 촬영을 더 많이 하고 위험이 낮은 여성들은 더 적게 한다면 암을 더 많이 발견하면서 잘못된 경고는 더 적게 보낼 수도 있다. 제약회사들도 이 점수를 알츠하이머나 심장질환 같은 질병을 위한 예방약의 임상실험에 활용할 수 있다. 아플 가능성이 더 높은 지원자들을 선발함으로써 그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 더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예측이 완벽하진 않다는 점이다. 누가 자신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겠는가? 만일 암에 관한 위험 점수가 낮았던 사람이 검사에서 제외됐다가 나중에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다가 다인자성 위험 점수는 질병만이 아니라 어떤 특질이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새로운 기술이 놀라운 혁신인 동시에 경고가 되는 이유는 이런 유전적 데이터가 좋은 용도와 나쁜 용도 모두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롭고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그 어떤 전망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 컴퓨터들이 오늘날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계산을 해내는 묘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한 가지 그럴듯하면서 매력적인 가능성은 분자의 정밀 설계다. 화학자들은 이미 효과가 훨씬 더 큰 약품을 만들 새로운 단백질,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 새로운 전해질, 햇빛을 액체 연료로 직접 바꿀 수 있는 화합물, 훨씬 더 효율적인 태양 전지를 상상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 컴퓨터의 능력으로는 분자를 모델링하는 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자 하나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모방한다고 해도 곧 오늘날의 컴퓨터가 지닌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성과 부딪히고 말 것이다.
하지만 1과 0을 나타내는 디지털 비트 대신 그 자체가 양자 시스템인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제다. 최근 IBM 연구자들은 7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3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분자 하나를 모델링했다. 과학자들이 더 많은 큐비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확보하고 더 나은 양자 알고리즘을 구축하게 되면 훨씬 더 크고 흥미로운 분자들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가능해질 것이다.